새벽 5시, 가로수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어둠 속에서 카페다로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새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4월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닦아둔 유리창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강지훈은 어둠 속에서 카페다로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두르는 그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습니다. 42살. 호텔 총주방장에서 카페 주인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지 3년째였습니다. 화려한 주방 대신 소박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선택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고. 원두를 갈면서 그는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한서연. 39살의 그녀는 지금쯤 집에서 막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엔 함께 카페에 왔었습니다. 그녀가 테이블을 닦고 그가 원두를 볶았습니다. 손이 마주칠 때마다 웃음이 났었습니다. 언젠가 지점도 내볼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게요. 그런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온 건 오전 7시였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장님, 요즘 부인은 안 보이네요. 바쁘답니다. 일이 생겨서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를 바라며. 실제로 서연은 바빴습니다. 2달 전부터 매종류라는 패션 회사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일이었으니까요. 미대를 나왔지만 결혼 후 포기했던 디자인,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당연히 응원했습니다. 당신 꿈이잖아. 해봐. 그렇게 말했던 게 2달 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침 9시에 나가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화장은 짙어졌고 옷차림은 세련되어졌습니다. 예전에 수수한 면 원피스 대신 이제는 검은색 재킷과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늦어질 것 같아요. 저녁은 거기서 먹을게요.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오후 2시, 카페에 사람이 뜸해졌습니다. 지우는 바디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매출은 꾸준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볕 아래 가로수길을 걷는 연인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카페를 기웃거리는 그들. 저들도 우리처럼 시작했겠지. 설렘과 약속으로 가득했겠지.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서연과 나 사이의 말이 사라진 게 저녁 6시,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가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 늦을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그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주워 펴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와 우유. 그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식탁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호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향수였습니다. 평소 그녀가 쓰던 달콤한 플로럴 계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묵직하고 우디한 향. 남자 향수 같았습니다. 새 향수 샀어. 응. 아, 사무실에서 샘플 받은 거.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열어볼까? 아니, 안 돼. 그런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또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분 탓일 거라고. 그저 서로 바빠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카페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밝아졌습니다. 그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데우고 컵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만이 여전히 진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벚꽃이 가로수길을 뒤덮었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었으며 연인들은 꽃집알에서 키스를 나눴습니다. 카페 다로는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지우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속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집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육체는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그녀의 변명은 매끄러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피곤한 한숨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강릉이나. 예전에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서연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컬렉션 준비 때문에. 지훈은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그녀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봐야 알 것 같은데.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고 식탁 위에서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훈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준우, 오늘 밤도 그대 생각뿐이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어 잠금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물소리가 멈췄고 지훈은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은데. 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서연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준우? 이준우. 매종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서연이 몇 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준우 디렉터님이 내 아이디어를 좋아하신대요. 준우 디렉터님이 저녁 사주셨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직장 상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일찍 카페 문을 닫고 매종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 3층이었고 그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6시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7시 서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회색 코트를 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웃으며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서연도 웃었습니다. 지훈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고 와인을 주문했으며 촛불이 켜졌습니다. 지훈은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어쩌면 정말 업무 미팅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후 그들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지우는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는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한남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 멈췄고 두 사람이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0분 후 6층 한 호실에 불이 켜졌고 커튼이 쳐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옷이 젖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없었고 그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왜 앉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블라우스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회사요. 말했잖아요. 새벽 2시까지.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작업이 늦어졌어요. 그녀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현관 옷걸이에 걸린 그녀의 검은색 코트를 보았습니다. 다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자 향수였습니다. 우디하고 스파이시한 향, 분명히 남자 향수였습니다. 그는 코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오피스텔 구석의 작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그를 맞았습니다. 의뢰 내용이 뭔가요? 아내의 외도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필요하신가요? 네. 그리고 상대 남자의 신상도요.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지훈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전화했고 사무실에서 USB를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훈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남동 오피스텔 앞에서 서연과 이준우가 함께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했으며 6층에서 내려 606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그림자,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쳤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상대 남자 신상입니다. 이준우, 35세, 매종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기혼, 배우자 최민지 32세. 기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상대 남자도 결혼했네요. 부인 연락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USB가 무거웠고 이 작은 것 안에 모든 배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윤혜진 변호사. 대학 동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야. 혜진아, 상담 좀 하고 싶어. 무슨 일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혼이야. 전화 너머로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사무실로 올래? 응.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고 그의 결혼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쥐었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정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윤혜진의 법률사무소는 서초동안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깔끔한 리셉션이 보였습니다. 윤혜진 변호사님 찾아왔습니다.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10년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었으며 안경 너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아.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그랬구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건넸습니다. 다 여기 있어. 혜진은 노트북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과 이준우가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했으며 606호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혜진은 표정 변화 없이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법정에서 유리해. 그녀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카페는 내가 가져갈 거야. 집도 서연이 받을 건 없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 유책 이혼이니까 가능해. 그런데 여기 상대 남자 정보 좀 봐. 그녀가 탐정이 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준우, 기혼자네. 부인 이름은 최민지. 32세. 지훈은 그 이름을 응시했습니다. 혜진이 물었습니다. 민지 씨한테도 알릴 거야.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어.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때? 너는 서연한테, 민지 씨는 준호한테, 그리고 둘 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교차로 하는 거야. 지우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물론이지. 법적으로 완벽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타격이 클 거야. 준우는 패션 업계 사람이잖아. 스캔들 터지면 끝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씨 연락처 알려줄게. 혜진은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지 씨시죠? 저는 윤혜진 변호사입니다. 남편분 이준우 씨에 관해 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오후 4시 최민지가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 앉아 지훈과 혜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혜진은 노트북을 돌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준우와 서연이 키스했고 오피스텔로 들어갔으며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적어도 2달은 된 것 같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울었습니다. 혜진은 티슈를 건네며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민지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이랑 저 여자 둘 다 용서 못해요. 혜진은 서류를 꺼내 설명했습니다. 민지 씨는 준우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고 동시에 한서연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훈 씨도 마찬가지로 서연 씨와 준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와 손해배상 합쳐서 각각 5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민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이틀 후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연과 이준우에게 각각 소송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저녁 일부러 집에 일찍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으며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이혼 소송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지우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당신과 이준우가 한남동 오피스텔 606호에 들어가는 것부터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것, 창문에 비친 그림자까지. 필요하면 지금 당장 보여줄까요?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이준우 부인 최민지 씨도 같이 소송 제기했어요. 당신한테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준호한테는 이혼 소송이요. 둘 다 끝났어요.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당신도 잘못이 있잖아요. 날 너무 오래 혼자 뒀잖아요.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일했어요. 당신은 배신했고요. 비교가 안 되죠. 서연은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이준우는요. 그 사람도 알아요. 당연하죠. 오늘 그 사람한테도 소장 갔을 겁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신호만 갔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고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이준우는 최민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장이 놓여 있었고 민지는 팔짱을 낀 책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변명 안 할 거예요.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회사에도 알릴 거예요. 기혼자가 부하 직원이랑 바람 피운 거. 업계에 다 퍼뜨릴 거예요. 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발 그건 하지 마. 내 커리어가 끝나. 민지는 비웃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는데 당신 커리어는 왜 살려줘야 하죠?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예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서연의 이름이 떴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꺼버렸고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집거실에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안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텅 빈 공허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짐 싸세요. 이 집은 내 겁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시면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정말 이래야겠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으며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잔해 위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공판은 5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서초동 가정법원 302호 법정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지우는 혜진 옆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고 반대편에는 서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재킷을 입었지만 화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안경 너머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이 일어나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 한서연은 혼인 중 제3자 이준우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입구, 엘리베이터, 창문에 비친 그림자.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측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사업에만 몰두하여 피고를 정서적으로 방치했습니다. 혜진이 반박했습니다. 정서적 불만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는 대화로 해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재판장이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더 할 말씀 있습니까? 서연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서연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왔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훈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애원하는 눈빛, 떨리는 입술.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키스했을 때,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우리 결혼은 조금씩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시체뿐이고 난 그걸 묻으려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우린 3년을 함께 했잖아요. 지우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3년 중 마지막 2달은 거짓말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매종류 본사에서는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에는 임원 5명이 앉아 있었고 맨 끝에는 이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디렉터, 이게 사실입니까? 서류에는 소송 내용과 함께 언론 기사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유명 패션 디렉터, 기혼자 신분으로 부하 직원과 불륜. 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대표이사가 냉소했습니다. 무관하다고요? 당신은 회사 얼굴입니다. 당신 스캔들은 곧 회사 스캔들이에요. 이미 협력사 두 곳에서 계약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SNS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댓글 보셨습니까?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 디렉터, 사직서 내십시오. 잦은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회사 윤리 강령 위반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습니다. 준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왔고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수군댔으며 모두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비웠습니다. 명함, 볼펜, 액자 속 사진. 액자에는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것이었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액자를 쓰레기통에 던졌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서연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렸습니다. 2주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훈과 민지는 법정에 나란히 앉았고 서연과 준우는 각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한 서연은 원고 강지훈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것. 피고 이준우는 원고 강지훈에게 상간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민지 측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 이준우는 원고 최민지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한서연은 원고 최민지에게 상간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할 것.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준우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고 민지가 따라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도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부산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되길 바랄게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카페 다로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배신, 증거, 소송, 판결. 모든 과정이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터널 끝에 빛이 보였고 그 빛은 차갑지만 분명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혜진의 문자가 왔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내 삶을 살아. 지훈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거리는 어두웠지만 어딘가에서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카페를 계속할까? 아니면 새로운 걸 시작할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알려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그가 자유롭다는 것, 더 이상 거짓말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으며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고 그는 그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뒤돌아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카페 다로를 정리했습니다. 가로수길의 번잡함을 떠나 한강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화이트 커튼이었습니다.
8개의 테이블, 흰색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아침이면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으며 저녁이면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첫 손님은 혜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괜찮은데. 지훈은 미소 지으며 에스프레소를 내렸습니다. 앉아. 오늘 특별 메뉴 있어. 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테리어 직접 했어. 응. 심플하게 하고 싶었어. 그는 커피를 건네며 앉았습니다. 혜진은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예전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지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봐. 예전엔 커피 만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거든. 이제는 좀 비워진 것 같아. 혜진이 물었습니다. 서연 소식 들었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궁금하지도 않고. 작년 말에 지방으로 이사 갔다던데. 친정 쪽으로. 지훈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대신 커피에 집중했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최민지였습니다. 그는 가게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깔끔한 필체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지훈 씨 잘 지내시죠? 저는 부산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주고 빵 만드는 게 재밌어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합니다. 지훈 씨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언젠가 서울 가면 꼭 들를게요. 민지. 지훈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쩌면 침묵이 더 나은 답일 것 같았습니다. 그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 위로 배가 지나갔고 갈매기들이 날았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고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말랐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봤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 드릴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그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데우고 컵에 따르는 모든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은 커피를 건네며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서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지훈은 팔짱을 꼈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생각도 없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그럴 자격 없다는 거. 그냥 당신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지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가세요. 서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복하세요, 지훈 씨.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종소리가 울렸으며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먹먹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붙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서연이 남긴 커피잔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으며 원두통을 정리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화이트 커튼은 단골 손님들로 채워졌고 지훈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에 닫았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 앉아 책을 읽었고 어떤 날은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혜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소개할게. 내 남자친구, 재민이야. 지훈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민은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혜진한테 많이 들었어요. 커피 맛있다던데. 한번 드셔보세요. 지훈은 두 사람에게 커피를 내렸고 그들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고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진과 재민이 나가고 지훈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였으며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은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층은 그의 작은 원룸이었고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코트를 벗고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으며 멀리 불빛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캐모마일 향이 방안을 채웠고 그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은 끝났고 사랑은 사라졌으며 배신은 용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숨 쉬고 있었으며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민지의 메시지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엔 꼭 서울 갈게요. 지훈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다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며 꿈꿨던 미래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더 진실하게. 지훈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흰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그 커튼은 더 이상 배신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경계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고통과 평화 사이에, 어둠과 빛 사이의 경계. 그는 그 경계를 넘어왔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손님들이 올 것이고 커피를 내릴 것이며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훈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평온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자유롭게.